네, 안녕하세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한 인프런 앱 새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권건우입니다. 이번에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프런 앱을 만들면서 좀 느꼈던 점이 RN으로 앱을 만들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례가 한국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이제 인프런 앱을 새로 만들면서 선택했던 것들 그리고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인프런 앱의 히스토리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인프런 앱 1호기, 그러니까 구 인프런 앱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변명을 조금 하자면 앱 개발 경험이 없는 프론트 개발자가 개발했었고 짧은 개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 인원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많이 맞았고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안 좋은 리뷰들이 달렸었고요. 결과적으로 평점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023년도 4월에 공개 중지를 했고 이후에 새로 앱을 만들기로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23년도 말에 한 10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모바일 셀이 신설되었어요. 앱 개발자 2명과 이제 디자이너 1명, 기획자 1명, 총 4명으로 모바일 셀이 신설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앱 개발자분이 1명 더 팀원에 들어오셔서 이제 총 5명입니다. 그 이후에는 간단하게 랠리 웹앱을 배포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초부터 인프런 앱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험난했던 과정을 거쳐가지고 2024년도 6월에 중순에 앱이 스토어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앱인데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봐주세요. 네, 역사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구인프런 앱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RN을 이용해서 만든 앱이었고 웹사이트에서 이제 강의를 구매하고 구매한 강의를 볼 수 있는 단순 리더 앱이었고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로 모드가 이제 일반적인 사용성은 아니었고 백그라운드 재생도 안 됐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제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인프런 앱은 뭐가 다르냐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새로운 인프런 앱은 1차적인 목표로 플레이어의 사용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기능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결제한 화면들을 볼 수 있는 리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 화면에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배속 설정되고 PIP나 노트 기능이 되고 백그라운드 재생까지 되는 걸 좀 기다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프런 앱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의 처음 질문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또 리액트 네이티브냐?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상황상의 문제로 팀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실패 경험을 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렇듯이 인원은 항상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앱을 만들 때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두 기술 다 이제 앱을 만들기에는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저희의 조직의 상황은 이제 리액트 개발자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RN 개발자가 1명 충원되었고 그리고 모험을 하기에는 조직 내 플러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결정했고요. 이거는 상황상의 결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N CLI와 엑스포입니다. 이제 RN CLI와 엑스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엑스포는 프레임워크고요. CLI는 프레임워크는 아닌 코어의 묶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어는 RN의 기본 기능들, 네이티브 통합이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나 뭐 오토링킹 등 기본 기능들이 있고요. 프레임워크는 뭐 버전 업그레이드, 내비게이션, 빌드 배포 시스템, 코드 푸시 같은 OTA 업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몇몇의 유명한 서드 파티를 관리를 해줍니다. 뭐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뭐 개발 시 편하고, 그에 반해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엑스포 같은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커스텀에 상대적으로 열려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코어를 그냥 직접 쓰면은 이거를 프레임워크의 위에 있는 기능들을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커스텀에 용이합니다. 저희는 이 커스텀 시에 편안하다는 장점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RN-CLI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뭐 결정은 이렇게 했지만 엑스포에 대해서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제 RN의 공식 문서에서도 추천할 만큼 밀어주고 있고요. 최근 앱.js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RN 코어 개발자가 한 영상을 보면은 발표 내용 중간중간에 엑스포를 거의 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엑스포 팀과 RN 코어 팀의 협업도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엑스포가 RN의 메인 스트림으로 되어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포 선택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번외였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RN은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선택지에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선택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RN의 구성 요소를 멀티 스레드 아키텍처인데요. RN은 이 구성 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뭘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앱에 번들 안에 내장돼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코드가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짠 로직들이 이제 번들링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스레드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UI를 렌더링하는 스레드고, 뭐 사용자의 터치와 화면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섀도우 스레드는 요가라는 플렉스 레이아웃 엔진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RN에서 CSS를 작성을 하면은 그게 저기 섀도우 스레드의 요가까지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레이아웃을 계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말하기 편하게 왼쪽은 자바스크립트 사이드, 그리고 오른쪽은 네이티브 사이드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JS 사이드에는 저희가 짠 로직들이 존재하고, 네이티브 사이드에는 그 사용자의 이벤트를 받고 그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 사이드 간에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이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브릿지라고 부르고 QA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QA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 동시 작업이 조금 힘들고, 모듈의 레이지 로딩이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이니셜라이징을 다 해줘야 돼서 그로 인해서 앱의 초기 로딩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의 동시성 지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RN 코어 팀은 이 브릿지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양 사이드 간 소통할 수 있도록 C++를 이용해서 중간 인터페이스 계층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계층은 브릿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요. 뭐 지연 없이 다이렉트로 콜할 수 있게 되었고, 레이지 로딩도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조의 변경으로 리액트의 동시성 지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페이스 계층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코드젠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생태계에 많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안정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전 구조를 택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그걸 꼭 고쳐야 됐던 앱들은 이제 조금의 고통스러운 마이그레이션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구조를 택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뭐 예전 구조, 그러니까 브릿지 구조를 택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앱에 사용하고 있는 디펜던시들을 확인해 봤을 때 10개 이상의 패키지가 아직 뉴 아키텍처와 호환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0.74부터 브릿지리스라는 이제 브릿지 모듈을 별도의 변경 없이도 새로운 구조를 실행시킬 수 있는 인터럼 레이어 계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뭐 인터럼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0.72부터 릴리즈된 기능인데 이거의 역할은 마이그레이션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들을 별도의 처리 없이 뉴 아키텍처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디스커션을 확인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뭐 맹신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뭐 적혀 있어요. 해석되시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올드 아키텍처와 뉴 아키텍처의 렌더링 속도를 비교한 표인데요. 확인해 보면 각각의 결과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뭐 iOS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안드로이드는 좀 차이가 안 나네요. 이로 인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속도 문제는 안드로이드에서 난다는 점, 그리고 iOS는 퍼포먼스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이걸 확인해 봤을 때 극단으로 갔을 때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성능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내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iOS 같은 경우에는 C++를 별도의 계층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C++를 바로 쓸 수 없고 JNI라는 추가 계층이 필요해서 생기는 차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RN을 정말 잘 알고 있는 팀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플랫폼의 문제로 시간을 많이 낭비할 것 같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아직 호환되는 모듈이 좀 적고 0.74부터 나온 인터럽 레이어는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숙련되지 않는 팀 이 네 가지 이유로 브릿지를 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플레이어인데요. 네. 플레이어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플레이어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면 플레이어 기본 기능들이 있고요. 뭐 시크바 기능, 그리고 캡처 배속 전체 화면, 그리고 PIP 백그라운드, 그리고 전체 화면 제스처, 더블 탭 등의 제스처들이 있고요. 이 인프런 앱의 이 플레이어 구성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레이어를 보여주는 부분과 이제 컨트롤러까지 네이티브로 구현을 했고요. 네이티브 컴포넌트로. JS 사이드에서는 플레이어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주고 플레이어에서는 어떤 액션이 있었을 때 플레이어 안에서 끝낼 수 있는 액션을 이 안에서 끝내고 그렇지 않은 작업들은 콜백을 통해서 실행시키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왜 라이브러리를 안 쓰셨나요?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일단 RN 생태계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비디오라는 유명한 비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걸 안 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제 이전 앱에 RN 비디오를 썼었는데 그때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POC 하는 시점에도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부족한 기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플레이어 네이티브 코드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직접 구현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문은 왜 컨트롤러까지 네이티브 사이드에서 구현하였냐인데요.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강의 상세는 API 분기가 매우 복잡한 상태였고요. 위에서 보시면 위에는 액션이고 밑에는 리듀서인데 꽤나 긴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레이어의 상태까지 결합이 됐을 때 고치기 힘든 상태가 될까 좀 두려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티브로 플레이어를 만들었고 직접 구현했고 비디오 컨트롤러까지도 네이티브에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바로 실행시켰고요.
물론 이 결정에는 몇 가지 그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플레이어에서 구현해야 될 기능이 많았는데 이걸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두 번 구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생 멈춤, 이전 다음, 캡처 배속, 제스처, 비디오 상태에 대한 콜백 이런 것들을 각각 두 번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수업이란 게 인프런앱에는 또 있는데 이거는 비디오가 아니고 그 수업 자료만 있는 그런 수업이고 이것도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트 수업일 때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그리고 비디오 수업일 때는 네이티브로 각각 구현했으니까 컨트롤러 뷰만 3번 구현했습니다. 뭐 그래도 감당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컨트롤러 뷰를 3번 구현했기 때문에 뭐 번거롭긴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고요. 이게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의 스테이트들을 JS 사이드로 가져오지 않고 특정 트리거일 때 실행되는 콜백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무분별한 브릿지 통신이 좀 덜했습니다. 뭐 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팁을 몇 개 준비했고요. 먼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iOS 앱에서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전환 시에 조금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파란색 보더는 루트에다가 스타일을 먹여놓은 거고요. 저 파란색 보더는 이제 플레이어에다가 스타일을 먹여놓고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전환 애니메이션 중에 뷰의 영역이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뭐 이 이슈는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 레포에 관련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2017년에 열려서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그러니까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보완책은 존재하는데요. 보완책은 이제 처음부터 가로 모드와 전체 화면으로 비디오는 여는 방법,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좀 덜 어색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한 템포가 좀 늦기는 한데 이제 서서히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브릿지 통신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메시지 큐의 구현체를 확인해 보시면 스태틱하게 스파이 펑션을 심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파이 펑션을 이렇게 심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스파이에다가 true로 주게 되면은 여기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통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터치를 하거나 화면 전환했을 때 타는 것들이고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고 이제 이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정보를 좀 하나라도 얻어 가셨으면 하는 시간을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권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발표를 맡게 된 이문기라고 하고요.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소개가 없었는데 저만 소개가 있네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선 발표자분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익숙하게 다루지 않는 그 셀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하게 된 대부분의 경력을 웹 개발로 이제 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웹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프런 앱을 만들면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공유하면 좋을 만한 이슈들을 한번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특히 이제 UI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맨 첫 번째로 제가 주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는지를 공유하는 것도 정말 좋은 그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먼저 한번 주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웹뷰와 관련된 이슈가 정말 이제 빈번하고 해결하기도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웹뷰와 관련된 이슈를 어떤 거를 만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리스트는 웹 개발자가 리스트를 다룰 때 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면 좋고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인프런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앱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프런 앱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레이어 부분을 네이티브로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안드로이드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안드로이드에 있는 또 고질적인 좀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주제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내부 보안을 거치지 않고 공유해도 좋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슈들의 스크린샷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정말 많죠.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고 iOS도 많고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네이티브 관련된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네이티브 사이드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둘이서 RM 개발을 통해서 온전한 앱을 배포하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데요.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챗 GPT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발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챗 GPT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또는 강연을 통해서 확인해서 구현하는 과정이 개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던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챗 GPT 활용해서 이제 많이 앱 개발을 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챗 GPT를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뭐 예를 들면은 스포츠카를 타다가 갑자기 아반떼를 타면은 좀 느려 보일 때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전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되게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 개발을 할 때 챗 GPT를 가지고도 해결하기 좀 어려웠던,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는 다른 누군가 알려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웹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지식들보다도 비슷한 류의 어떤 막막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제 목적 의식을 갖고 선정된 주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웹 개발하시면서 리액트 네이티브 다루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웹 개발자인데 앱을 만들어야 돼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근데 이제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주민 줌아웃을 막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는 주민 줌아웃을 막더라도 나중에 접근성을 이유로 좀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헤드 태그에 메타 태그를 넣는데 스케일러블하지 않고 초기값과 최대값을 특정 상수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1이거든요. 그래서 1로 고정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그 페이지를 늘렸다가 줄이는 주민 줌아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웹뷰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이 태그가 있으면 주민 줌아웃이 되지 않고 이 태그가 없으면 주민 줌아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웹 프론트엔드 환경과 다르게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줌아웃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앱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웹뷰로 서비스를 내보내고 나서 요구사항 중에 특정 페이지에서 주민 줌아웃이 된다라는 문제를 받아들었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웹 개발을 7년 가까이 했는데 주민 줌아웃을 어떻게 막았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보진 않았겠죠. 당연히 요 태그 하나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 태그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을 했습니다. 이제 웹 개발자니까 당연히 브라우저 먼저 확인을 해봤겠죠.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을 했는데 문제는 모바일에서 웹뷰 환경에서 주민 줌아웃이 여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 그렇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적용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지. 왜냐하면 태그 하나 넣는 건데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막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그 웹뷰 같은 경우에는 크롬 인스펙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버깅을 할 때. 그래서 크롬 인스펙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 그 페이지를 로딩을 했을 때인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면 갑자기 뭐가 사라지죠? 보셨나요? 보면은 제가 아까 넣었던 메타 태그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사라졌죠. 이게 왜 사라질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웹 개발을 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처음에 보였던 이유는 HTML을 정상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이게 사라졌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이후에 뭔가 제거를 했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을 뿐 어떤 환경에서 이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좀 민망할 만한 것들만 좀 주로 가져왔습니다. 순수 Node.js로 HTML 렌더링도 해보고요. 웹뷰에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웹 환경이 Next.js이기 때문에 Next.js를 통해서도 한번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모두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역시나 똑같이 저 태그를 넣지 않고 뭐해? 라고 이제 알려주죠. 나도 알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사이드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모션인데 요즘에 악명이 자자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모션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모션이 범인일 수 있겠다. 그리고 관련 이슈들도 찾아보기도 해서 증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리액트 네이티브 비디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서드 파티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자니 지금 당장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됐고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웹 개발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방법인데 순수 자바스크립트 엔진 혹은 API에서 들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메타 태그가 한번 제거됐으니까 어떤 메서드로 제거됐는지를 찾고 그 제거되는 순간에 그 메타 태그를 다시 한번 삽입해주는 방법이죠. 이게 되게 구닥다리처럼 느껴지지만 해결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정말 놀랍죠. 이런 옛날 방법이 통할 수도 있다는 게 또 웹 개발의 좀 묘미인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좀 지저분한 빨간 약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정말 팬시하고 그렇게 팬시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Next.js에서 만약에 메타 태그가 사라지거나 내가 원치 않는 조작을 했는데 어떤 특정 태그가 사라지면 이런 식으로 언더바 다큐먼트 txx나 jsx에서 요소를 추가해주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 한번 고르고요. 그 다음은 또 웹뷰입니다. 웹뷰인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웹뷰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환경도 그렇고 지금 환경도 그렇고 안드로이드에서만 발생을 했던 이슈예요. 특히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버전이 ES6, 뭐 EX7 이렇게 버전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웹뷰이기 때문에 크롬 웹뷰 인스펙터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딱 봐서는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떤 값이 전달됐는데 그 값이 잘못됐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라서 그 값으로 전달되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맵을 사용했고 그 맵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맵 인스턴스의 엔트리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환된 값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찍어보면은 이 맵이라는 인스턴스의 엔트리스가 반환하는 값은 맵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브라우저에서는 이 맵 인스턴스의 엔트리스가 반환하는 값의 심벌 이터레이터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웹뷰에서는 undefined가 뜨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심벌 이터레이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ES6를 웹뷰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심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환하는 값이 undefined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건 역시도 웹 개발을 오랫동안 해보셨다면 못 해보셨더라도 이번에 보시면 되는데 덕 타이핑을 했습니다. 덕 타이핑. 그러니까 오리를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어디서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면 그 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볼 이터레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넥스트라는 메서드가 객체에 존재하면 심볼 이터레이터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이 간단한 코드를 넣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결을 했느냐? 아까 보셨던 이 코드 있죠? 이 코드가 클래스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가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변환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입스크립트에도 문의를 해야 되고 클래스 밸리데이터에도 이슈라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결은 할 수 있죠. 이럴 때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패치 패키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패키지들을 인스톨했을 때 후속적으로 기세 그 디퍼런스를 찾아가 diff를 따가지고 이제 적용해주는 패키지 라이브러리거든요. 요거를 적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숨 한번 또 고르고요. 다음 발표 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웹뷰와 관련된 어떤 이슈 라이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리액트 네이티브 쪽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리스트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크롤 뷰와 버추얼드 리스트입니다. 이 버추얼 리스트에는 플랫 리스트하고 섹션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스크롤 뷰와 버추얼라이즈드 리스트죠. 버추얼드 리스트가 아니고 요 두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스크롤만 구현하자고 하면은 스크롤 뷰를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크롤 뷰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조금만 사이즈가 커져도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라이즈드 리스트를 랩핑한 플랫 리스트하고 섹션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최적화하는 방법에 거의 답니다. 그러면은 이 섹션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 최적화하는 방법이 이게 단데 이걸 적용하는 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편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웹 개발을 하든 앱 개발을 하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에러를 마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스트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풀2 리프레시를 좀 더 이쁘게 구현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 리스트인데 그 둘의 스크롤 방향이 같으면 아까와 같은 에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리스트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리스트를 하나만 사용하고 렌더링 할 때 조건을 통해서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이제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고 저희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는데 공통된 요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섹션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2 리프레시를 좀 더 이쁘게 구현하고 싶거나 리스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싶을 때 제스처가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제스처 핸들러에 크리에이트 네이티브 래퍼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서 그 리스트 컴포넌트를 한번 쌓아주면 아름답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액트 네이티브 제스처 핸들러에서 스크롤 뷰를 실제로 요걸로 랩핑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썼는데도 최적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플래시 리스트라고 하는 대안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걸 활용해서 퍼포먼스 개선을 경험한 사례가 한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 리스트랑 섹션 리스트를 써도 웬만한 이제 퍼포먼스 다운사이징은 없는데, 만약에 그걸 했는데도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플래시 리스트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 한번 고르고요.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컴포넌트가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사실 GPT가 똑같은 문제를 알려줘도 다른 세션을 열면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곤 하거든요. 얘는 방법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원인을 찾고 그게 이슈라이징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데만 해도 며칠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UI 컴포넌트를 만드신 일이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상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만들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정보를 한번 공유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UI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안 보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인스펙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디버깅 툴 같은 거거든요. 거기를 보면 그 요소가 존재를 해요. 근데 실제 기기 디바이스에서 보면 그 요소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스타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플렉스 2를 추가하면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냐? 이거를 모르고 찾으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웹 개발자라면은 정말 공감할 만한 이슈인데, 웹 개발에서는 뭐가 안 보였다가 보인다. 그러면 보통 디스플레이 넌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락을 시키죠. 블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비저빌리티를 건으로 하면은 그 UI를 보내버렸다가 비저블 하면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원래 안드로이드에서는 다이나미컬리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 사이드에서는 보내버렸다가 비저빌리티로 찾아왔을 때 요소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 발생하거나 또는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요소를 보내버렸다가 찾아올 때뿐만이 아니고 다이나미컬리하게 요소를 변경하는 몇몇 경우에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UI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역시도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은 안 주고, 제가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슈를 하나 찾았는데 제목이 이것과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UI 컴포넌트가 다이나미컬리하게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기 이슈에 들어가 보면 UI 컴포넌트를 건을 했다가 비저빌리티를 했는데 안 보여요. 나와 같은 현상을 겪은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이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기에서 오는 그 안도감. 근데 똑같이 절망감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슈가 2018년에 라이징돼서 아직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느냐?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메서드가 그 글 중에 따봉을 가장 많이 받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요건 역시도 완벽하게 동작은 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잘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플레이어를 영상을 재생했는데 봤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봤어요가 정상적으로 체크된다. 그러면 요거 덕분입니다. 원래는 봤어요 체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UI 컴포넌트를 그냥 공식 문서에 있는 것처럼 똑딱똑딱 만들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의 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야 저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에 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레이아웃을 오버라이딩하고 온매저를 오버라이딩하는 거 말고 안 보였다가 보이게 하는 작업은 건을 했다가 비저블을 하는 게 아니라 인비저블 했다가 비저블 하면은 잘 해결이 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저희 둘이 발표한 내용이 다소 좀 어렵거나 낯설더라도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작은 어떤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